총면적 6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평지.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터 프로젝트 건설 현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태양을 만들고자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실로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 최대 핵융합 실험로 장치가 바로 이곳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무한하고 청정한 꿈의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내뿜는 태양 에너지를 닮은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초고온과 초고압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장치가 핵융합 에너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가둬둘 그릇인 토카막입니다. 총 무게 23,000톤, 무려 에펠탑 3개의 무게와 맞먹는 크기를 자랑하죠. 이 거대한 토카막은 초고온 플라스마를 가둬두는 도넛형 진공용기와 그물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30개의 대형 초전도 마그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개당 그 무게가 약 360톤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플라스마를 도넛 형태의 나선형 전자기장에 가두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Alors, ITER en latin, ça veut dire le chemin. Et c'est clairement le chemin vers quelque chose qui est meilleur pour l'humanité. Aujourd'hui, un des problèmes essentiels que l'on vit, c'est le changement climatique. Je pense qu'aujourd'hui, tout le monde comprend qu'on va être confronté à des choses extrêmement difficiles dans le futur. Et un des grands enjeux de la planète, c'est effectivement de trouver des moyens d'énergie qui soient respectueux effectivement de ce changement climatique et qui permettent de le limiter. Aujourd'hui, il y a très peu de choses qui permettent de le faire. Il y a les énergies renouvelables, il y a l'énergie nucléaire fission, et puis ce qui est vraiment l'avenir, c'est la fusion, puisque avec la fusion, là, dans ce cas-là, on règle définitivement le problème d'accès à l'énergie pour l'ensemble des populations de la planète, puisqu'aujourd'hui, il y a quand même aussi une certaine, je dirais, inéquité entre les pays très riches et les pays un peu plus pauvres. Avec la fusion, et si nous sommes capables de démocratiser la fusion, alors demain, effectivement, on sera capable de pourvoir aux besoins en énergie du monde entier. 21세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도전적인 과학기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핵융합 에너지 구현입니다. 무한하고 청정한 태양 에너지와 같은 원리의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인류는 힘을 모아 사상 최대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인 이터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꿀 꿈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Nourri par évidemment les travaux scientifiques dont vous parliez, c'est l'humanité, si l'énergie de fusion de l'hydrogène est au rendez-vous des promesses qu'elle porte, permettra à 8 à 10 milliards d'habitants de disposer d'une énergie aussi abondante que celle que nous avons aujourd'hui, simplement en combinant l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la fusion pour des dizaines, voire des centaines de millions d'années. Donc, c'est effectivement une rupture technologique, stratégique, majeure qui est en train d'essayer d'être mise au point. 유레카! 백문이 불여의견, 펜싱의 기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펜싱은 공격 범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몸통을 찌르는 플레레, 머리와 손을 포함한 전신을 공격하는 에페, 그리고 찌르기와 배기가 모두 가능한 사브르는 허리 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쉬는 앞발이 앞으로 나가고 뒷발이 뒤따라 나가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뒷발이 후퇴한 다음 앞발이 따라서 후퇴하는 롱브르. 공격의 기본인 팡트는 앞발을 내딛고 뒷발과 뒤의 손을 충분히 뻗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명 날아서 찌르기로 불리는 플래쉬는 팔을 펴고 두 다리를 교대로 펴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갈리는 펜싱, 360도로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마르쉬 팡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앞발을 내딛는 동시에 팔을 뻗어 상대의 가슴에 유효타를 적중시켰는데요. 이 중요한 순간이 4D 리플레이 카메라에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공격적인 기술을 볼까요? 동작이 더 잘게 나뉘어 있는데요.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앞서 본 마르쉬 팡트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다가 순식간에 반격하는데요.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자마자 검이 상대의 마스크에 닿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부드럽게 방어하는 동시에 우아하게 공격하는 모습. 신사의 스포츠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어서 순간적으로 찌르는 플래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4D 리플레이 기술이라면 확인 가능합니다. 몸을 최대한 뒤로 뺀 상태에서 손을 뻗어 상대의 이마에 칼끝이 정확히 명중.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모습. 360도로 보니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팔을 공격하는 암터치. 보셨나요? 검의 움직임이 일반인의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60도 카메라로 보면 공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점프해 공격하기 직전 상대의 오른팔 안쪽에 칼끝이 닿았습니다. 톱클래스 선수가 준비 동작에서 검으로 상대방의 몸을 터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0.03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른 공격이 가능한 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수제 기타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나무 판자들. 나무를 고르더니 빨래 널듯 나무를 넣는다?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습도를 맞추는 건데 나무 습도 상태가 한 47, 8% 정도 떨어질 때까지 말립니다. 수제 기타의 핵심은 나무의 건조 상태. 이때 갑자기 아주 특별한 나무를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최하 20년에서 80년까지 돼 있습니다. 오래 말릴수록 나무가 변형도 안 생기고 기타의 진동도 자연스럽고 큰 진동이 납니다. 나무를 잘 말릴수록 소리가 좋아지므로 기술자는 한 개의 기타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단다. 앞판이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나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장으로 나온 다음에 그걸 붙이는 겁니다. 나무를 두드리며 건조 상태를 확인. 같은 시간을 건조했어도 나무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고. 곧바로 다음 작업에 돌입. 균형 맞춰 붙인 앞판 윗부분을 동그랗게 판 뒤 파인 공간에 무언가를 넣는다? 로제트라고 기타 이제 소리 나오는 구멍 옆에 장식하는 겁니다. 로제트를 고정한 뒤 샌딩 작업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나면 깨끗하게 변신한 기타 앞판. 이때 어디선가 의문의 나무틀을 가지고 와 앞판을 넣더니 웬 나무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끼워 넣는다? 세운 나무의 탄력으로 살을 눌러서 앞판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게 가장 균일한 힘을 줘서 잘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채살을 붙이지 않을 경우 기타 장력에 의해 앞판이 휘어버릴 수도 있다고. 앞판의 두께가 0.1mm만 달라져도 음색이 차이가 나고 또 상모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강한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는가 하면 아니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에도 크게 달라지는 기타 소리. 이제 측면을 만들어줄 차례. 그런데 웬 기계에 넣더니 나무를 찌그러뜨린다. 측면을 열을 가해서 휘는 겁니다. 기타 모양으로. 그냥 구부릴 경우 나무가 부서져 버리므로 프레스의 열을 이용해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준단다.
앞뒤 측면을 모두 고정한 뒤 넥 부분과 바디를 결합. 아니,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칭칭 감을 건 뭐람? 누가 보면 기타가 도망이라도 가는 줄 알겠네. 하루 정도 재우고 나면은 튼튼하게 잘 붙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나 했더니 이번에는 정체 모를 갈색 이치를 가지고 오는 기술자. 그 정체는? 칠입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이 나는 락 벌레라는 거 있는데 그 벌레 추출물을 칠로 만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게 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화학 도료 대신 천연 도료를 발라 악기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마지막으로 헤드 부분과 기타 줄까지 연결하면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수천 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명품 수제 기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 개의 기타를 만드는 데만 해도 걸리는 시간이 무려 수개월이다. 유레카! 와요, 무슨 일인겨? 갑자기 또 나고 자석 생각하니까 실험 하나가 떠오르는데. 싫어? 갑자기 생각난 실험의 정체, 바로 지폐를 이용한 자석 실험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나무젓가락에 이 위에다가 이 이쑤시개를 딱 올려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 그 다음에 이 지폐 있지? 이거를 딱 접어서 살짝 이쑤시개 위에 올려주면 되는 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자, 보이지? 이야! 또 왜 이러노? 분명 멈춰있던 지폐가 자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 빙글빙글 돌기까지 하는데 이거 근데 5만 원짜리 말고 다른 돈으로 다 되나? 뭐 다 되지. 자, 나는 5,000원, 1,000원 다 된다. 어떤 지폐로든 실험 가능. 자, 올린 다음에 이 봐라. 이 봐라. 끌려오지? 너는 뭐 자석을 따라다닌다. 이 와이라는 줄 아노? 엄마 잠깐만 봐라. 엄마 이 지폐에 자석 들어있나? 왜 이러노? 와 그런지 궁금하지? 그건 바로 이 지폐를 인쇄할 때 자성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이야. 자성 잉크? 응.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인쇄 과정에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잉크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성을 띤 자성 잉크입니다. ATM기나 은행의 개수 장치에는 이 자성 잉크를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위패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폐 안에 들어있는 자성 잉크는 아주 소량이어서 자석에 딱 붙을 정도는 아니지만 끌려올 정도는 되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기야. 얘는 우리 사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네. 뭐랄까? 자석 부부.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 앤 설리번이에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설리번 선생님. 과연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걸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큰 병을 앓은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후 그녀의 부모님은 헬렌만을 위한 선생님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헬렌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채지 못하고 모두 떠나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의 집에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헬렌에겐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설리번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남들과 똑같은 가르침이 아닌 헬렌에게 꼭 맞는 지도법이 있을 거야. 이후 헬렌을 물 깃는 펌프로 데려가 한쪽 손에는 물이 쏟아지게, 반대쪽 손바닥에는 물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어요. 이건 물이란다.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때 헬렌은 비로소 글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손의 촉감으로 사물마다 이름이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이처럼 평범한 가르침 대신 헬렌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설리번 선생님의 맞춤형 학습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결과 헬렌 켈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장애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흔히 스프레이라 부르는 분무기는 물이나 살충제와 같은 액체를 통에 넣고 펌핑해서 노즐을 통해 분사하거나 안개처럼 뿜어내는 기구이죠. 보통의 분무기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피스톤 펌프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압력을 주면 칙칙 소리를 내며 액체가 분사되죠. 하지만 액체를 더 고르고 넓게 아주 미세하게 뿜어내고 싶다면 안개 분사 분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분무기보다 좁은 구멍의 노즐을 사용해서 더 큰 압력이 가해지는 안개 분사 분무기. 높은 압력으로 밀린 액체가 좁은 구멍으로 뿜어져 나가면 공기와 부딪히며 쪼개져 안개처럼 작은 액체 방울이 됩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직접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눈에 확 보이네요. 겨울에 내리는 눈을 똑 닮은 눈 스프레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 액체가 분사되는 분무기와는 다르게 실온에서 쉽게 기화하는 액체 가압제를 첨가해 만든 에어로졸 스프레이입니다. 가압제는 기화하여 용기 안을 고압 상태로 만드는데 스프레이 노즐을 꾹 누르면 압축된 액체가 순식간에 분사되죠. 공기 중에 눈처럼 흩뿌려진 하얀 액체는 만져보기 전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엔 영화나 드라마 현장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로맨틱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다양한 색상의 용기들이 늘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흥을 불러일으키는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바로 파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 스프레이입니다. 줄 스프레이 역시 눈 스프레이와 같은 방식의 에어로졸 스프레이인데요. 점도가 높은 컬러 액체들이 노즐에서 뿜어져 나와 파티 분위기를 순식간에 띄워주는 마법의 도구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불이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촛불이나 화기가 있는 곳에 뿌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로졸 스프레이의 킹 오브 킹, 레커를 소개합니다. 유성 페인트의 한 종류의 레커는 대체로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도료가 담긴 스프레이 캔을 지칭하는데요. 다양한 색에 있어 색채 선택의 폭이 넓고 쉽게 마르고 또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림 재료입니다. 특히 거리의 예술가들이 그래피티 아트에 사용하면서 현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조사받지 않은 장소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사라져야 했던 이들에겐 노즐만 누르면 쉽게 분사되고 휘발 성분 덕분에 금세 마르는 레커가 신이 내린 스프레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유레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플레이트 칼림바. 어쿠스틱 칼림바보다 소리는 조금 작지만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소리가 잘 나는 게 장점이다. 맑은 소리, 네, 풍경 같은 소리랑도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든지 할 때 쉽게 휴대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칼림바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무판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기술자. 칼림바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편백나무입니다. 악기재를 사용을 할 때는 12% 이하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무판을 웬 기계에 넣자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지는 도안. 이거 완전 최첨단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턴 기술자의 손맛이 들어갈 차례. 도안대로 완벽하게 재단한 후 그립감을 위해 곡선 작업부터 사포질까지. 이거 은근 손이 많이 간다. 큰 가구를 만드는 거랑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작다고 뭐 대충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뒤 무언가를 바르자 변하는 나무의 색. 보일드 린시드 오일과 비즈왁스가 결합되어 있는 마감제인데요. 수분이나 외부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마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감제까지 꼼꼼하게 바른 몸통은 건조장에서 일정 시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 뒤 그 위에 부품을 붙이는데 굳이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백골 상태의 목재와 목재가 결합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스킹을 한 상태에서 도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들, 너트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림바의 핵심, 건반을 끼울 차례. 이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두드린다. 금속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어떤 높낮이가 결정이 돼서 다양한 길이의 이제 키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조립이 끝난 후에는 각 건반에서 정확한 음이 나도록 섬세하게 조율해 주는 게 포인트. 소리 너무 좋다. 이제 칼림바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청량한 음색의 칼림바 완성. 유레카! 물속에서 발견한 심상치 않은 포스의 한 녀석. 매서운 눈빛, 무성한 털, 커다란 이빨. 사람이 만지는데도 꼼짝도 않는 녀석. 오히려 편안한 표정인데요. 극강의 친화력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카피바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었으니 뚱한 무표정, 커다란 몸집과는 달리 순둥순둥한 매력으로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는데요. 카피바라가 얼마나 사교성이 좋냐면요. 장난기 많기로 소문난 원숭이들도 등에 태워주고요. 새들을 싣고 강을 건너기도 하지요. 종 불문, 크기 불문, 사이좋게 지냅니다. 몸 길이는 1m가 넘고 몸무게가 70kg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람쥐나 쥐와 묘하게 닮은 얼굴. 카피바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쾡인데요. 아마존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와 중남미에 주로 살고 있답니다. 카피바라가 엄청난 수영 실력을 가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피바라의 털은 수달처럼 방수가 되고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오리발 같은 역할을 해주죠. 머리 위쪽에 있는 콧구멍 덕에 잠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5분이나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바라를 영어로 물돼지라는 뜻의 워터피그라고 부른다죠. 아, 모유. 카피바라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수컷이 있고 그 밑에 몇몇의 다른 수컷들과 많은 암컷들로 대략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야 된다 또는 멀리 이동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동안 새끼를 돌볼 수 있는 어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한두 마리가 남아서 새끼들을 돌보고 공동으로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미의 자식은 관계없이 모유를 나눠서 먹입니다. 카피바라는 크게 대표적으로 콧등하고 항문 쪽에 취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콧등에 있는 취선은 매우 독특한데요. 이제 성체가 되면 콧 위에 피부가 노출되어서 발그스름하거나 또는 검은색의 색상을 띠며 진한 각각의 개체만의 독특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카피바라는 그 냄새만 맡고도 냄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피바라는 저희한테 오늘 다 들키고 가는데요? 진흙 목욕을 하는 동물들은 뭐 카피바라 말고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돼지라든지 또는 코뿔소 같은 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들은 열대에 장렬하는 태양 또는 털에 붙어 있는 진드기나 기타 기생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진흙을 떨어내는 방식으로 몸의 온도도 낮추고 동시에 몸에 있는 이물질이나 기타 기생충도 뜯어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